21번 은행권 전체가 보유하는 지급준비금 총액이 100이다. 요구불예금에 대한 법정 지급준비율이 5%이고 은행은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가계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법정 지급준비율을 10%로 인상한다고 할 때 이전과 비교한 예금 통화승수와 화폐 공급량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통화승수의 식을 가지고 화폐 공급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10번 문제에서 리을 보기를 풀 때 한번 도출을 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결과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문제 표현에 따라서 통화 공급을 화폐 공급량으로 바꿨고 통화 승수, 화폐 승수를 예금 통화 승수로 바꿨습니다. 결론적으로 화폐 공급량은 예금 통화 승수의 본원 통화를 곱한 것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보면 지급준비금 총액이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 R은 100이 되고요. 그리고 요구불예금에 대한 법정 지급준비율이 5%, 그리고 가계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C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원통화 MB는 현금에 지급준비금을 더한 것인데 현금이 없으니까 지급준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금이 제로니까 현금 예금 비율도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통화승수 값은 여기서 CR이 제로로 날아가니까 RR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 화폐 공급량은 예금 통화승수 곱하기 본원 통화인데 예금 통화승수가 RR분의 1이 되고 본원 통화는 지급준비금 R이 되죠. 이때 중앙은행이 법정 지급준비율을 10%로 인상한다고 할 때 이전과 비교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금 통화승수부터 알아보면 예금 통화승수는 지금 법정 지급준비율이 5%에서 10%로 인상이 됐죠. 그러면 예금 통화승수의 시계에 이게 역수로 들어가니까 기존에는 20이었다면 변화하면 10으로 돼서 10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화폐 공급량은 본원 통화가 지급준비금 R로 구성되어 있어서 100인데 이것은 일정한 가운데 이 예금 통화승수가 10만큼 하락하니까 10에 100을 곱한 1000만큼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 예금 통화승수는 10만큼 하락하고 화폐 공급량은 1000만큼 감소한다가 되겠습니다. 22번 다음은 A국의 연도별 명목 GDP, 실질 GDP 2020년 기준이죠. GDP 디플레이터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부터 리을에 들어갈 수치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 문제는 GDP 디플레이터부터 실질 GDP까지 이 개념을 가지고 식을 변형을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의 지수화를 위해서 100을 곱해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에 있는 명목 GDP는 지금 이것을 다 이항을 시키면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 GDP는 역시 실질 GDP를 좌변으로 이항시킨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명목 GDP죠. 명목 GDP는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GDP 디플레이터가 60이고 실질 GDP는 5000이 돼서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3000이 나오고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5000을 따로 뺐죠. 5000에 지금 100분의 60이니까 0.6을 곱한 1번, 3번, 5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니은 실질 GDP를 구하는 것인데 2010년도의 실질 GDP인데 실질 GDP는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고 명목 GDP는 6000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역시 600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과 5번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디귿은 2020년도의 실질 GDP인데 기준이 2020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아도 얘는 명목 GDP와 같은 800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리을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은 GDP 디플레이터인데 이것은 이 식을 가지고 풀면 되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2020년도니까 지금 여기서 분자 분모가 같죠. 그러면 10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0이 되어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 국가 간 거래에 있어 정부의 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정한다. 보기에 보시면 관세와 쿼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소국의 경우에 수입 관세와 수입 쿼터의 효과를 그래프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는
생산자는 시장에서 받는 가격에서 생산을 위해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공급 곡선의 높이를 뺀 영역이 생산자 잉여가 되고요. 소비자는 최대 지불하고자 하는 용의를 나타내는 가격인 수요 곡선의 높이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면적이 소비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자, 수익 관세와 수익 쿼터의 경제적 효과를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입 관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 표시를 보면 PD는 국내 가격이고요. P스타는 국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는 관세율, 여기서는 수평으로 동일한 폭만큼 올라가는 종량 관세를 가정을 했습니다. 관세 부과 전에는 국제시장 가격 P스타 하에서 이 나라의 공급자는 S1만큼 생산을 하고 소비자는 D1만큼 소비를 하면서 국내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과 그리고 S1부터 D1까지 국제시장 가격으로 수입한 물건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부과를 해서 수입제의 국내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높아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생산은 증가하고 국내 소비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회의 후생의 변화를 알아보면 먼저 생산자 잉여는 S1에서 S2로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서 A에 해당하는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런데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소비량이 D1만큼 하다가 D2로 감소하죠. 그렇게 되면 A, B, C, D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S2, D2만큼 수입을 하게 되는데 관세가 부과된 PD라는 국내 가격 하에서 S2까지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품으로 소비를 하지만 S2, D2는 수입을 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입 과정에서 관세가 부과가 되니까 이 C 영역만큼 정부는 관세 수입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 세 주체의 잉여를 합산을 하면 B와 D 영역만큼의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수입 쿼터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우리는 수입 관세와 동등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수입 쿼터를 수입 관세에서 최종적인 수입량인 S2, D2가 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량이 S1, D1에서 S2, D2로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P스타 가격 하에서 공급량이 줄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내 가격이 PD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 쿼터를 S2, D2만큼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가격 상승폭은 수익 관세를 부과해서 상승하는 폭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잉여의 변화를 살펴보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관세 수입이었던 이 부분이 수입업자의 수입이 됩니다. 만약에 정부가 수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수입 면허권을 수입업자에게 판매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C는 수입 면허권 판매 수입이 되고 이것은 수입업자의 수입이 아니라 정부의 수입이 돼서 그 경우에는 수입 관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각 주체 간 잉여의 변화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C가 수입업자의 수입이 됐던 정부의 수입이 됐던 전체 경제 주체들의 잉여를 더한 것은 역시 B와 D만큼의 후생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관세와 수익 쿼터의 사회적 후생 손실은 동일하게 됩니다. 다시 보기로 돌아와서 하나씩 보면 기억, 수입국이 부과하는 수익 관세와 수익 쿼터는 모두 수입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모두 P스타에서 PD로 상승을 시켰죠. 니은 수익 관세 부과는 관세 수입과 생산자 잉여를 모두 증가시킨다. 수익 관세 같은 경우에는 관세 수입이 C만큼 발생을 했고 생산자 잉여도 A만큼 증가를 했죠. 맞는 이야기고요. 디귿, 수입 쿼터의 부과로 인한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은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보다 크다.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이 훨씬 크죠. B, C, D만큼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을, 수익 관세의 부과로 인한 수입국의 순 국내 손실이 수익 쿼터의 부과로 인한 순 국내 손실보다 크다. 후생 손실을 묻고 있는 건데 동등했죠. 따라서 이것도 틀린 보기고요.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니은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 A와 기업 B가 직면한 수요 함수는 각각 QA와 QB로 주어져 있습니다. A와 B의 한계 생산 비용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5로 동일하다. 두 기업이 동시에 비협조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게임을 한다고 할 때 이번 국회 경제학 출제하신 분은 게임이론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시균형에서의 기업 A의 가격은 단 QI와 PI는 각각 기업 I의 생산량과 가격을 나타낸다. 이것은 역시 게임이론 문제로 비협조적인 동식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모형이 되겠고요. 이것을 우리는 베르트랑 모형이라고 그러죠. 앞의 문제에서 내시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으니까 개념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가격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의 반응 곡선을 도출해서 연립을 할 때 가격에 대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차이가 있지 앞에서 수량 경쟁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 A의 이윤함수를 설정을 하고 이윤 극대화를 통해서 기업 A의 반응 곡선을 도출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 B의 반응 곡선을 도출한 다음에 연립을 해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이 기업 A의 가격이니까 PA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이윤 극대화식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죠. 지금 문제에서 총 수입은 PQ인데 우리는 가격 경쟁이니까 이것을 P에 대한 함수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QA 자리에다가 수요 함수를 대입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용 함수도 이게 총 비용인데 지금 한기 생산 비용이 생산량과 관계없이 5로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총 비용은 5 곱하기 QA가 되겠습니다. 고정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고정비용은 없다고 가정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윤식을 만든 다음에 얘를 A의 이윤 극대화니까 A의 가격으로 편미분 해주면 정리해서 이렇게 반응 곡선이 도출이 됩니다. 즉 B기업의 가격 전략이 주어졌을 때 A기업이 어떤 가격을 전략으로 설정하느냐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B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을 해주면 B의 반응 곡선도 이렇게 도출이 되고 그래서 반응 곡선끼리 연립을 해서 계산을 하면 내시균형에서 기업 A의 가격은 7분의 160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생산량이 자연률 수준에 있는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이에 대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 국가에서 발생할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재 생산량이 자연률 수준에 있다는 것은 잠재 생산량 수준, 즉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기대를 형성하게 되겠죠. 확장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간단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그려봤습니다. 총수요 곡선은 그냥 일반적인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그렸고요. 총공급 곡선이 중요한데 장기에는 잠재 생산량 수준 YF 수준에서 수직이고 단기에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보통은 루카스 공급 곡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루카스 공급 곡선은 잠재 생산량 수준에서 사람들의 물가에 대한 기대가 실제 물가와 얼마나 괴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실제 산출량이 변동한다는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파는 0보다 큰 개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물가에 대한 기대를 실제 물가와 일치시키기 때문에 이쪽 항이 제로로 되고 그렇게 되면 산출량은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 총 공급 곡선이 되고요. 그런데 물가 예측이 틀릴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물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아래 식으로 변형이 되고 여기서 보면 알파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알파분의 1도 0보다 크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0보다 큰 우상향하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초에 A점에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보면 생산량이 자연율 수준에 있다고 했으니까 최초에는 이 YF 선상에 있는 A라는 점에서 단기 총 공급 곡선 및 장기 총 공급 곡선이 다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그렇게 되면 총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공급 곡선, 특히 단기 총 공급 곡선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크색 단기 총 공급 곡선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럴 때 장기적으로 이 국가에서 발생할 현상에 대한 설명,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결국 잠재 산출량 수준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비록 단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이 통화량 증가를 통해서 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의해서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잠재 산출량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산출량, 생산량 수준은 잠재 생산량 수준, 즉 자연률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물가만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생산량 수준은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다시 원래의 생산량 수준인 자연률 수준으로 돌아오죠. 2번, 물가 수준이 상승하지만 실제화폐 잔고는 일정하다. 실제화폐 잔고는 화폐 공급량을 물가로 나눈 것을 의미하는데 이 아래 보겠습니다. 여기서 실제화폐 잔고가 바로 이것인데 물가 수준이 상승하지만 실질화폐 잔고는 일정하다. 그러면 통화 공급량 증가와 물가 상승이 동일한지를 보라는 것인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율 상승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명목이자율의 상승과 같죠. 그런데 이 왼쪽에 화폐시장 균형식에서 화폐 수요를 보시면 명목이자율의 감소함수임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화폐 수요의 세 가지 동기 중에서 투기적 화폐 수요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명목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명목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 수요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식이 균형이 되려면 우변이 하락했는데 좌변은 지금 상승하는 요인만 있죠. 그러면 좌변도 우변과 동일하게 하락을 하려면 물가가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승폭이 통화량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해야겠죠. 그래야 하락을 해서 화폐 수요의 하락과 균형을 맞추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실질화폐 잔고는 어떻게 되죠? 실질화폐 잔고는 감소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므로 총 수요 곡선의 이동은 물가와 총 생산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단기적으로만 물가와 총 생산에 영향을 주는데 장기적으로는 물가만 상승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보기는 틀린 보기고요. 4번, 통화 공급에 의한 총 수요 증가 효과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의한 단기 총 공급 증가로 인해 사라진다. 단기 총 공급 감소로 인해 사라지죠. 5번, 인플레이션율은 상승하지만 실업률은 변하지 않는다.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인플레이션율이니까 인플레이션율은 상승하죠. 그런데 실업률은 지금 생산량이 자연률 수준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이 맞는 보기가 되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